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캐머링으로 들어오는데요. 음, 자, 캐머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네클럽에서 그 계속 활용이 됐던 작업이에요. 이제 영화 제작을 뭐 서사까지 구조를 갖추고 뭐 이렇게 어쨌든 영화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걸 필밍이라고 한다면, 캐머링은 그냥 이제 내담자에게 카메라를 맡기고 그 내담자가 자기의 시선을 담는 작업을 그냥 캐머링이라고 해요. 뭐 되게 간단하죠. 별거 없죠. 그래서 요거는 그 어 이제 캐머링의 가장 중요한 건 생성입니다. 이 캐머링 작업을 통해서 그냥 뭔가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작업이 되는지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통 상담이 진행될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예술 치료 기반에선 이렇게 많이 안 하지만, 주로 의사들이 이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의사가 내담자를 가르치거나 또 내담자의 말을 상담사가 자기 분석 틀에 맞춰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뭐 내담자가 계속해서 초자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하면 이제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틀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자, 자, 이들 있어서 자기 욕구 표현 많이 하고 이제 자기에 대한 집중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이드가 강하고, 뭐 눈치 보는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뭐 이렇게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눈치 보는 이야기가 더 많으면 이제 초자가 더 강하구나, 이렇게 분석 틀이 있어서 그 분석 틀에 맞춰서 방어 기제도 쫙 10여 개의 방어 기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얘기가 막 하면 어느 방어 기제가 많이 이제 드러나는지 분석 틀에 맞춰서 전부 다 분석을 하죠. 그게 그 사람을 진단하고 끌고 가기에 이롭죠.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의사나 상담사의 시선으로 상담사의 생각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캐머링이라고 하는 건 내담자가 환자가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가 담고 싶은 거를 담는 작업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주체성을 생성해 내는데 캐머링 작업 자체가 되게 좋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이제 영화를 하시는 분들, 처음에 영화를 잡을 때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뭔가 자기가 카메라를 잡고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의 그 미묘한 쾌감이 있죠. 그게 카메라를 잡는다는 게 이제 영화 현장 가면은 촬영 감독님이 이 카메라 잡고 있는 게 촬영 감독님의 어떤 그런 상징성이잖아요. 이거를 막내한테 맡기지는 않죠, 카메라를. 예, 그런 것처럼 그거를 무엇인가를 찍는다, 무엇을 찍을지, 어떤 각에서 찍을지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이죠. 여기에 주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 분석에서는 사람의 주체성, 내담자의 주체성을 생성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카메라를 잡고 자기가 찍고 싶은 걸 찍어서 의사에게 보여준다라는 그 작업 자체가 매우 중요한, 특히 이제 시네클럽은 의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주체성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캐머링의 원칙들이 있는데, 상담사의 의도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마치 자유현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의 의도를 최대한 제거하고 그 사람이 찍고 싶은 걸 찍게 해야지,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두지 않아요. 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3분할 있잖아요. 그 3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180도는 바꾸면 안 되고 막 이런 영화적인 기법들의 어떤 그 예쁜 각과 예쁜 화면을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그런 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마이너 시네마에선 영화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을 위해서 기본적인 영화 촬영에 대한 이해는 갖고 가요. 근데 이 시네클럽에서 했던 캐머링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들이 전혀 없고 정말로 그 화면 안에 내담자의 시선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찍히는 게 아니라 찍는 것으로, 그래서 뭔가를 생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잉여 생산
개념인데요. 이제 상담사가 찍어온 캐머링에서 내담자가 찍어온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무엇을 찍을지를 보긴 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찍고자 했던 것 외에 내담자가 버리지 않고 갖고 왔던 어떤 장면들, 잉여적으로 생산한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잉여 생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캐머링 하는 과정에서 일상을 찍어오게 하는데 그 일상을 찍어오게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상이 다 코딩이 돼요. 전부 코드화가 돼 있어요. 우리 일상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양치질하고 뭐 가방 싸고 학교 가고 1교시 하고 2교시 하고 3교시 하고 4교시 하고 뭐 점심 먹고 5교시 하고 6교시 하고 끝나고 나와서 학교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상의 코드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것도 다 코드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들은 전부 다 코드화가 돼 있죠. 그 코드화지만 캐머링은 그 코드화지만 같은 코드화를 갖고 코드로 삶을 살아가도 화면에 담는 것들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2명의 학생에게 자기의 하루를 담아와라 그러면 동일한 영상들이 담겨올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그 학생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루를 대체적으로 보내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다 할 거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담는 이 시선들은 다 다르겠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잉여 생산물이에요. 잉여 생산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학교라고 하는 곳은 무엇을 위해서 코드화가 돼 있죠? 성적을 생산하는 게 코드화가 돼 있죠. 그럼 학교에서의 목적은 이 공부를 하는 거야. 1교시 영어, 2교시 수학, 3교시 국어, 4교시 사회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담기는 게 더 맞는 거죠. 이렇게 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학교에 가서 진짜 재밌는 건 잉여적인 것들이거든요. 1교시와 2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그 여자애도 나를 봤다. 뭐 희진이도 나를 봤다. 그래서 다시 나도 얼굴이 붉어지면서 책상을 봤다. 점심시간에 희진이에게 가서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뭐 매점 갈래? 라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잉여적인 거죠. 원코드에는 정상적인 코드에는 정해진 코드에는 없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코드도 일단 이따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 건데 이 코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잉여적으로 뭐가 나왔나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가는 길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학교를 가는 길을 이렇게 찍었는데 뭐 학교를 가는 길을 찍다가 다른 거를 또 뭔가를 찍겠죠. 그 학교 가는 길만 오로지 찍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찍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값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이 안에 있는데 하나는 자유현상이에요. 자유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이드가 개발한 상담의 방법이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이렇게 던지는 상담의 방법이죠. 그러면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면 정해진 기준이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무의식이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어려우면 주제를 줘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개만 말해보세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 일종의 자유현상이죠.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개 머릿속에 돌아가나요? 네. 그럼 어떤 분은 따뜻함, 뭐 푸근함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뭐 선물 갖다 준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 땀, 뭐 이런 아버지의 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권위, 무서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동일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인데도 연상되는 것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의식이 그 단어 정해준 단어 속에 연상된 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캐머링이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 속에 자기의 연상을 담아온다고 자유연상을 담아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캐머링을 할 때는 일상을 담아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아무거나 담아오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 사람이 담아오고자 했던 것들이 뭔지를 보는 이 자유연상적 혹은 아버지에 관련된 걸 담아오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 관련된 걸 담아와서 만들어내는 것 일상을 담아오세요 라고 하면 일상을 담아오는 것 근데
모든 목적에 맞게 담아오는 것 외에 잉여적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관찰해야 될 초점화해야 될 포인트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미, 의도, 사회적으로 규정된 내용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뭐 이런 건 찍으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없어요. 상담 현장이니까. 그냥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고 다 찍어올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연히 나타난 장면들이 있어요. 우연히 나타나서 이것도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도 다 가져오게 해요. 처음에 캐머링을 할 때는 찍어온 것들을 그냥 되게 잘 찍어서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진짜 아무거나 막 찍어와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건지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획된 장면이 아니고 그냥 뭐 우연히 발견된 그런 우연성뿐만 아니라 그 자기 감정이나 어떤 욕구가 있는 것도 그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 근데 만약에 얘가 24시간을 찍어왔어요. 그거를 10시간 찍어왔어요. 그거 상담소 어떻게 다 봐요? 다 볼 수 없죠. 근데 사진 치료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그 연극 치료에서 역할 카드 같은 것도 작업을 하다 보면 나의 역할에 맞는 거 뭐 10개 중에서 3개로 좁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남는 내 역할 이런 거 뽑는 것처럼 감정 카드도 그렇죠. 네, 지금 내 감정 10개 그중에 3개로 좁혔다가 하나로 좁히는 요것도 되게 보는 의미가 있죠. 그대로. 그래서 10개로 그걸 선택했을 때의 이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 이 3개에서 2개를 버리고 하나를 남길 때 그 갈등과 고민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편집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 캐머링한 거를 5분으로 줄여서 오게 합니다. 혹은 10분으로 줄여서 오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상담 일주일에 한 번 있다면 일주일 동안 찍고 싶은 걸 다 찍고 그중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별하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는 그걸 다 보지는 않아요. 그 캐머링하는 그 자체에서 이제 그 내담자는 그거는 그거대로 캐머링 작업은 작업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작업대로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선택한 어떤 장면을 선택해서 갖고 오는가 또 이제 의미 값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내담자들이 요거를 시키면 처음에는 진짜로 그냥 5분으로 편집해 오세요. 이런 편집 안 하고 5분만 찍어 와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티가 나고 보이겠죠. 근데 이게 재미가 들리고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찍어 오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아주 모범적인 내담자들의 경우는 실제로 정말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기가 찍고 거기서 편집을 해요. 근데 자기의 일상을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가 찍고 그중에서 뭔가를 선별하는 그 작업 자체 속에서 이미 내담자들은 그 어떤 심리적인 역동들이 일어나요. 이때 이런 거였어. 이런 장면이었어.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상담사한테 5분짜리 10분짜리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요. 이 뒤에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근데 그거 너무 길어서 그냥 줄여서 요것만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잉여들이 드러나고 분석값으로 들어오죠. 그 가타리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등산을 가는데 신발을 샀다. 그리고 신발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신발끈을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정신분석이나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지치료나 이런 데에서는 이게 별로 의미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타리는 이런 그냥 일상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역동들도 다 환경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적 환경이나 이 사람의 언어 코드나 이런 것들이 그 미시적인 것들에서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등산 가는데 신발끈이 왜 거슬리죠? 아니요, 그 신발끈이 걸리적거리고 그러면 등산 가는데 좀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신발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신발끈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발끈이 없는 거 어떻게 찾기 시작했어요? 뭐, 가게 여기 가게 저기 가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결국은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갔다 이것들 순서대로 다 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안 샀어요. 요런 과정들 하나에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역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타리가 이거를 이제 계속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가족장과 상관없이 드러난 이 사람의 일상 속에 묻어나는 심리적인 역동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타리가 정신분석을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정신분석 당시에는 전부 다 오이디푸스 기준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머니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네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또 엄마하고 그런 경험 때문이야. 이게 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뭐 심리적인 원리도 강박하고 히스테리로 크게는 구분을 하죠. 강박은 아버지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히스테리는 욕망의 대상이 돼서 내가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자 하는 심리적 역동. 이것도 다 아버지하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심리적 역동이죠. 정신분석은 전체적으로 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분석하고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역동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도 그 과정으로 치료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박사에서 한 게 락항인데, 락항도 결국은 상담 치료의 그 주 목적이 상담사가 엄마의 자리로 들어가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결국 아버지하고 엄마의 이런 역동으로 가죠. 근데 가타리가 볼 때는 이미 프로이드가 살던 당시의 시대가 아니에요. 프로이드가 살던 당시에는 정말로 그 가족들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대가족 제도였고 대부분의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했죠. 근데 이미 지금은 우리 시대는 더하지만 가타리가 살던 시대만 해도 68 혁명 이후에 가족이 붕괴가 됐어요. 핵가족화가 됐어요. 사회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사회의 또래 집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또 가족 중심 분석만으로 끝날 거냐. 근데 가타리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니까 가족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은 진짜 문제 덩어리인데 얘는 되게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정신분석적인 방식으로는 정신분석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 지금의 심리학의 대부분의 것들이 그 정신분석적 영향을 받아서 분석이 다 그 부모님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상당 부분. 근데 가타리는 이제 이걸 거부한 거예요. 가족들 외에 다른 분석값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상의 코드. 그 일상의 코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체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먹고 뭐 먹고 뭐 먹 이렇게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할 때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때 그 시작점을 누가 찍는가, 그 과정을 누가 이끌어 가는가, 끝내는 점을 누가 찍는가, 이게 주체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난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깨워서 엄마가 밥 먹이고 해서 보내고 이제 엄마가 막 체크해서 너 몇 시야 언제 들어와 해갖고 막 집에 들어오게 하고 이러면 내 일상의 주체에는 누구? 그럼 엄마죠. 네, 이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주체가 있는 건데 캐머링이 시작되는 순간 이게 깨져요. 캐머링이 시작되는 순간 이 내 일상의 주체가 내가 돼요. 최소한 이거를 찍는 주체가 내가 돼요. 내가 찍고 싶은 걸 찍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진행시키는 작업 자체가 말하자면 내 코드에 내 일상의 코드에 권력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권력의 비율이 내가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그 내 코드의 권력을 내 코드의 주체성을 내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선생님이 끝내서 집으로 오고 뭐 숙제를 시켜서 숙제하고 내가 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환경과 이 흐름에 그냥 이렇게 묶여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학생들은 이게 대부분이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렇게 완전히 이런 환경, 주체성이 전혀 없는 환경 속에서 살다가 대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힘들죠, 이제.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직장을 가면 더 힘들죠. 내 삶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체성을 점점 자기의 주체성을 생산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분열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고 엄마가 불러서 집에 오던 애가 내가 일어나고 내가 집에 오든지 안 오든지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럼 많이 부딪히겠죠. 많이 부딪히다 보면 자기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자기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확보시키는 게 이제 분열 분석의 목표인데 거기에 캐머링이 굉장히 중요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순간부터는 내가 뭘 찍을지 내가 정해요. 여기에 이미 그 자기 주체성을 생산해내는 그 장치들이 캐머링 자체에 이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작업을 내 주체성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끌고 가고 하는 것들을 또 뇌과학적으로 연구들을 해서 뇌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런 작업들이 어떤 유용한 의미가 있는가를 봐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끝내고 하는 작업들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 일상 자체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를 잘 못하니까 처음엔 취미 생활 같은 걸 먼저 주기도 해요. 아주 사소한 시작하고 끝내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짧은 취미. 근데 그게 지금 확보가 되면 진짜 내 일상,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엮여 있는 진짜 내 일상을 시작하고 끝내는 작업들로도 이제 들어가게 하죠. 그때 우리 뇌에 있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애들이 강화됩니다.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안에 자기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감각 기관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요 구조. 요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요 구조 안에 있는데 여기들이 강화되는 작업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한다. 그럼 그게 정서적으로 원활하게 전두엽과 편도체의 상호작용들을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연구되는 거는 그 네플트 모드 네트워크와 명상의 관계를 되게 많이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끝내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표현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요 작업들이 상당히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캐머링은 그거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영화 작업도 사실 이제 영화 제작을 같이 해나가는 작업도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영화 제작 작업은 어느 정도는 같은 공동 작업이잖아요. 그 공동 작업 속에서 이 자기 표현 능력을 기르고 그런 과정에서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강화가 되고 자기 수용성 감각이 길러지기는 하겠죠. 근데 캐머링만은 못하겠죠. 왜냐면 어쨌든 이게 상호작용 속에 있고 완전한 나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결정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은 그런 과정은 아니니까요. 근데 캐머링은 내가 찍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촬영해서 그 안에 담고 내가 원하는 걸 편집해서 내가 상담사 선생님이나 시네클럽에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을 뽑아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자기를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내 시선을 화면 안에 담을 수 있기도 하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낼 수 있기도 하고 요 과정 자체가 수동적이었던 내 코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바꾸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이 나오면 그 장면에서 시작과 끝, 그 주체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담겨 있는 내담자의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욕구에서 이거를 촬영했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는 거고요. 그 연극 치료를 할 때도 그 역할 카드나 감정 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도 굳이 연극 치료 안 해도 그 감정 카드나 욕구 카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안 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되게 흥미롭고 재밌고 많은 결과값들이 나와요. 욕구 카드들이 쫙 있어요. 80 몇 개가 있고 감정 카드도 80 몇 개가 있고 그중에서 지금 자기의 감정 3개만 딱 꼽고 버리는 과정 중에서 갈등하는 그 과정이 있고 나중에는 왜 이 2개를 버렸고 왜 이 하나만 선택했죠? 라고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했던 고민들이 다 분석값으로 들어오고 자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 어떤지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아는 과정을 갖죠. 그 작업을 이 캐머링 속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장면을 그 수많은 시간을 찍었는데 왜 상담사 혹은 시네클럽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선택했는지, 그 장면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욕구였는지, 뭘 보여주고 싶은지 시네클럽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작업들을 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캐머링은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지속되는 작업이라는 말을 아예 가타리가 해요. 캐머링은 끝나는 작업이 아니야. 언제나 이게 상담 세션이 끝났다고 캐머링이 끝나지 않아. 그래서 이 캐머링을 할 때에 바라보던 시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편집하고 하던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 역할은 이제 캐머링 할 당시 카메라 역할은 이제 자기는 그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카메라에는 반드시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담겨요. 그래서 상담사는 그 캐머링을 통해서 내담자가 갖고 온 장면들이 담겨 있는 환경도 보죠. 무엇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장면에 담긴 감정과 욕구들을 확인하고 그 장면을 담을 때에 감정과 욕구들이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됐는지도 탐구를 해요. 자, 그때 이 장면에서 어떤 배치, 어떤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생산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 불안이 생산이 됐는지, 공포가 생산이 됐는지, 쪽팔림이 생산이 됐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카메라를 찍고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귀찮게 하는 그 짜증이 생산이 됐는지, 아니면은 내가 만족스러운 장면을 담아서 그런 만족감이 생산이 됐는지, 어떤 사람은 숲을 찍고 되게 만족스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좀 허름하고 지저분한 장면을 찍고 만족스러워하고, 뭐 사람마다 그렇게 어떤 장면에서 어떤 과정 때문에 그 만족스러운 감정이 생기고 또 다음에 뭘 찍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다 그 대화의 어떤 과정들 분석값이 될 수 있죠. 이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거는 배치예요. 환경. 무엇이 있었고 거기서 생산된 것이 무엇이고 그 화각 안에, 장면들 안에 담겨 있는 그 배치들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배치는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데 그 배치가 실질적으로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내담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내담자들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캐머링에는 이제 동선이 담기죠. 동선이 담기고 무엇이 반복되는지가 담겨요. 그리고 이제 늘상 반복되는 것들은 이제 이 내담자들은 다 제거를 해요. 처음엔 일상을 찍어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일상을 찍어오는데 다음에 또 찍어오라고 하면은 다른 걸 찍어와요. 왜 다른 걸 찍어오냐면 이거 지난번에 찍었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견하는 이 새로운 걸 계속 발견하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캐머링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티스트 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되게 흥미롭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모닝 페이퍼나 이런 작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저는 그 아티스트 웨이 작업에서 분열 분석 작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새로운 걸 매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걸. 뭐 내가 잘 모르는 꽃 이름 알아내기. 뭐 이렇게 새로운 것 하나 찾기. 뭐 그냥 그 평소에 스쳐 지나갔던 꽃을 따서 집에서 기르기. 뭐 이런 아주 그냥 그동안 안 해 봤던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게 내 안에 있는 창의성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분열 분석에서도 요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안 하던 표현하기를 합니다. 안 하던 표현하기. 그래서 예전에는 사랑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사랑해라는 말을 해 보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안 하던 표현하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캐머링을 하면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맨날 똑같은 거 찍는 거 이제 지루하고 시네클럽에서 혹은 상담사에게 똑같은 거 찍은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좀 민망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민망하지 않은데 민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걸 찍기 위해서 이제 캐머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캐머링이 변하면 내담자의 정서도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캐머링의 변화가 내담자의 정서적 변화를 조금씩 끌어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안 보고 일상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걸 찍어도 사실은 된다고 말을 해 줘도 반복되는 거 잘 안 찍어요. 또 새로운 걸 찍어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새로운 걸 찍어 올 때 그 아티스트 웨이에서 했던 그런 작용, 매일 새로운 거 하나씩 찾기 작용 같은 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아예 늘상 반복되는 것만 찍어 올 때는 그 반복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고 그 반복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 주는지, 어떤 이 내담자의 욕구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도 정리를 해 줘요. 그래서 그 반복이 내담자한테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을 깰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그 반복을 깰지.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캐머링 자체도 사실은 표현이고요. 이거를 편집해서
상담사에게 보여주려고 5분짜리로 편집해서 갖고 오는 것도 표현이죠. 이것도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머링을 하다 보면 이제 동선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어떤 시선 이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몸짓도 보여요. 뭐 뛰고 걷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카메라에 담기진 않지만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값이 됩니다. 이때는 왜 뛰었어? 아, 그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상황들도 나오고 일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는지, 경우 없이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캐머링 속에서 다 담겨서 나오게 되죠. 상담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캐머링이 나왔을 때 편집을 요청을 하는데요. 편집을 할 때는 이런 요구들을 합니다. 아주 느리게 이번에는 아주 느린 장면들로만 편집해 와봐. 빠르게 편집해 와봐. 그리고 좀 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해요. 뭐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편집해 와봐. 청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와봐. 이런 것들을 찍어 오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집돼서 왔을 때 이 아이의 촉각, 여러 가지의 감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값이 되죠. 그러니까 청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 뭐 시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촉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분석값도 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분열 분석의 개념인데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도 이제 가타리가 의사들과 그 신경과학자들과 함께 했던 실험인데 기억이 구성되는 과정을 보면 그 모든 기억의 구성은 감각에서 시작되거든요. 감각에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이 기억 장치로 들어갈 때 전부 다 처음에 외부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에서 받아들인 정보들이 이 측두엽과 후두엽 쪽으로 모이죠. 그게 지각이에요. 처음에 감각한 게 지각이 되고 그게 전두엽으로 모여요. 전두엽에서 통각을 합니다. 전두엽에서 통각하면서 모인 모든 정보값들을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모인 정보값들을 통각하면서 개념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통각이 되는지를 보는 검사가 TAT잖아요. 주제 통각 검사. 그래서 어떤 통각 작용을 하는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통각 작용 어떻게 그러니까 주제 통각 검사 TAT 보면은 어떤 사진을 주고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뭐 아이가 바이올린을 보고 있네요. 이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가상성이죠. 그 전에 아이는 엄마랑 싸웠을 것 같아요. 아이는 바이올린 하기 싫다 그러고 엄마는 바이올린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또 뭐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바이올린 학원을 가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요걸 주제 통각 검사의 한 장면인데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 아이의 그 통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상황을. 이 내담자의. 이 내담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얘는 엄마하고 싸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엄마 말대로 하기 싫지만 학원을 가고 바이올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통각이에요. 한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진을 20개를 해석하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사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그 통각하는지 종합하는지를 보는 검사예요. 이게 이제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통각작용인데 통각작용을 거쳐서 해마로 기억이 들어가요. 해마로 통각작용을 거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감각이 다르면 통각도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가타리가 던지는 거예요. 감각이 다르면 통각도 달라질까요? 그렇다라는 결과들을 이제 내놔요. 그래서 감각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에만 가만히 있는 아이가 집에만 가만히 있고 밖에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도 안 하는 아이가 감각이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경험이 없는데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무엇이 감각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기질, 성격의 변화, 주체성의 변화, 자율성의 확보 이런 게 다 이제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각 수용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감각을 자극하고 감각을 활용하는 연습들을 영화 치료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신체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 감각을 강화하는 연습을 분열 분석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캐머링을 할 때도 요거를 합니다. 감각적인 것들을 촬영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찍어요.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찍어요. 그리고 뭐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의 감각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촬영하고 편집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감각을 느끼고 감각을 이제 감각 능력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요렇게 하는 이론적 토대는 요거에 대한 이론적 토대는 메를리 퐁티의 신체 도식과 라이의 그 신체 감각 이론이에요. 그 메를리 퐁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체 도식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의 정신이 결국은 신체를 통해서 형성된다라는 주장을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그 비렐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간의 정신은 결국은 신체를 통해서 구조화가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감각기관의 자극 요소에 따라서 그 정신적인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이제 라이는 연구를 했죠. 이제 라이는 이제 되게 성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욕을, 성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뭐 프로이트도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한다면, 이 가타리는 라이에게서 그 신체가 정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메를리 퐁티하고 같은 맥락을 갖고 가는 거를 좀 뽑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촉각들을 강화하고 촉각들에 대한 그 이제 그 촬영, 이런 캐머링을 확보해내는 게 초기에 중요한 일상을 촬영하는 것 이후 초기에 중요한 분석의 방법으로 이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를 확인하는데요. 얘가 편집해서 갖고 올 때 계속 스킵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마 영화 치료에 요 이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영화 치료만을 따로 공부하진 않아서 계속 스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담아오게 하는데, 그 흐름을 담아오다 보면 자꾸 없애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그러면 의도적으로 없애는 걸 거란 말이에요. 상담사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공백이 하나가 생기면 다음에 요청해 보는 거죠. 그 장면도 한번 찍어와 주지 않을래?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많이 담아오고 어디를 계속해서 많이 오래 보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캐머링의 결과값을 볼 때 편집의 결과로 나온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디에 관심이 많고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 편집을 통해서 어떤 이 사람의 감각이나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시간성 조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속과 감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감속은 변화가 없는 상태가 감속이에요. 가속은 변화가 많은 상태가 가속이에요. 그래서 가상의 영역은 가속이라고 봐요. 가상의 영역은 무한하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는. 근데 현실에서 반복되는 일상은 감속이죠.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성을 이야기할 때 가타리는 이런 가속과 감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가속은 뭐 훨씬 더 무한한 많은 생각, 많은 감정, 많은 욕구들을 담을 수 있어서, 그 여기서의 가속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빠르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빠르게 막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상력을 많이 품어서 상상의 상태로 무엇인가를 촬영하게 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속적 촬영과 캐머링에서 가속적 촬영과 감속적 촬영을 하는데, 가속적 촬영은 해보지 않은 거, 새로운 거, 이런 걸 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보지 않은 거, 새로운 거, 좀 아주 나는 접해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찍어오게 하는 게 이제 가속이에요. 감속은 이제 내가 머물고 있는 거, 현재 상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도 조절들을 내담자에게 캐머링을 함께 진행하면서 내담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동안 안 찍은 걸 한번 찍어볼까? 너는 찍는다면 뭘 찍고 싶었었어? 이런 거 찍고 싶었는데, 이거 찍으려면 또 뭐 휴가 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혹은 휴가 때는 이것들을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해서 가속 상태의 촬영, 그리고 감속 상태의 촬영, 일상의 촬영, 이것들을 좀 구분해서 가속 상태일 때,
일상을 떠나서 새롭고 훨씬 더 상상적인 것들을 할 때의 캐머링과 일상의 캐머링을 갖고 오면 그 두 개는 또 비교값이 될 수 있겠죠. 그 두 개가 분석이 되면 그 안에 이제 욕구와 욕망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현실값이 발견이 되겠죠. 그 두 개가 비교됐을 때 이 내담자의 어떤 그런 반응들도 볼 수 있어요. 그 우울도를 측정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 욕망 빼기 현실이 이제 우울도. 요게 이제 초기 락강의 이론이었어요. 이제 후기 락강에는 여기 요구라는 개념이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에서 내 현실을 빼고 남는 그 값이 이제 우울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지금 나는 대통령 되는 게 나의 욕망인데 나는 노숙자예요. 이러면 이제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요 가속 촬영과 감속 촬영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의 행위자성도 보고요. 그 다른 비인간적인 촬영에 담기는 다른 비인간적인 요소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촬영돼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서 상담사에게 말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건 초기에 다 끝나요. 초기 분석에서 다 끝나요. 보여지는 것들은. 근데 이 캐머링은 이제 회기가 계속 반복될수록 뭘 또 반복해서 찍어올수록 뭘 보냐면 그 촬영에 대해서 찍은 것에 대해서 내담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가. 무엇을 안 찍으려고 하는가. 그런 저항들도 보고 여기에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 찍고 있는 건 또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분석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런 것들을 묻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캐머링에 담고 싶어 하는 내담자가 무엇인가를 담고 싶어 하는 게 나타나면 그건 그거대로 되게 중요한 값이 되죠. 근데 이 작업만이 아니라 이제 가타리는 녹음기를 캐머링을 하기 전에는 그 어떤 조현병자에게는 녹음기를 달아서 그 하루 종일 녹음을 갖고 오게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촬영 캐머링을 하거나 이런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 필름이었거든요. 필름 쓴 거 다시 더딥혀서 쓰고 더딥혀서 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고 그 지원하는 감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 이게 병원장이었던 장호리가 가타리의 이 작업들을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이제 연구물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병원이 한참 유명해졌거든요. 가타리 때문에. 그러니까 장호리가 병원장이 이제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지. 사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작업들이었던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르죠.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본 결과로는 이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 애들은 자꾸 핸드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캠코더가 있으면 캠코더로 하면 그거를 좀 더 되게 좋아하는 뭔가 더 주체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담자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찍어본 다음에는 이제 리캐머링이라는 걸 해요. 이제 캐머링 제가 찍고 싶은 거 찍어 자유현상적인 그 촬영, 자유현상적으로 캐머링을 해서 찍고 싶은 거 찍어오고 그거 갖고 얘기하고 거기서 새로운 또 생성을 하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배치에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욕구가 뭔지 정동이 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분석이 돼요. 이 사람의 심리적인 원리가 뭔지 이런 캐머링 작업을 한 달만 해도 심리적인 분석들이 거의 대부분 뭐 부모님 탐색하고 이런 거 하는 만큼이나 잘 된단 말이에요. 그 리캐머링은 뭐냐면 어떤 목표를 갖고 그동안 캐머링이 앞에 했던 것들은 자유현상처럼 찍고 싶은 거 찍어와, 뭐 어떤 주제로 찍어와, 일상을 찍어와, 뭐 평소에 안 보던 거 찍어와, 이제 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리캐머링 작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치료적 작업, 그 동안도 앞에 캐머링만으로도 상당히 치료적 작업이 돼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분석이 되고 자기 주체성도 자기 통제감도 되게 많이, 자기 효능감도 되게 많이 성장을 해요. 이 캐머링 작업 자체가. 근데 이제는 의도를 갖고 뭔가를 촬영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촬영을 하는 거죠. 의도를 갖고. 그래서 어떤 배치 속에서 슬픔을 느꼈는지 앞에 캐머링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 사람의 감정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럴 때 슬퍼하고 이럴 때 불안해했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불안한 배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 배치 속에서 나는 정말로 불안해지는지. 그래서 내가 불안한 요소의 배치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찍어 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배치 속에서 내가 불안이 형성이 되는지도 보기도 하고 그때 나의 반응, 촬영자의 반응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좀 일종의 노출 치료처럼 그 불안했던 사람이 불안했던 장면을 찍으면서 배치를 이해하니까요. 불안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거를 통제가 안 되고 잘 몰랐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런 환경과 배치가. 근데 그런 환경과 배치가 이제는 통제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불안하구나. 이러면 이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지양하기는 하는데 몰카를 찍기도 해요. 캐머링을 원래는 손에 들고 찍는 게 캐머링이긴 한데 그 가타리 방식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촬영 장면을 이제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장면을 이제 본인이 제가 부탁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자기의 일상 캐머링을 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뭐 일종의 몰카를 찍어 온 거죠. 이제 그런 장면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찍을 수는 없으니까 맞고 나서의 상황, 그때 그 장면과 분위기. 그때는 이제 저한테 보여지는 거는 뭐 그냥 집이죠. 근데 단지 그 당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장면으로. 이 장면이었고 여기서 저는 뭐 이렇게 맞았고 바로 여기가 맞은 장면이고 요 구석이 제가 피해서 도망가서 숨은 장면이고요. 뭐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캐머링을 할 때는 리캐머링을 할 때는 이제 이것도 분열 분석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강도를 봅니다. 강도. 좀 아주 많이 불안할 때하고 좀 덜 불안할 때, 좀 이제 기분 좋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도 일종의 강도들이 존재를 하죠. 관계에도 강도가 존재하고요. 이 강도라는 것 자체가 모든 차이거든요. 강도가 다르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이제 내가 욕하는 게 되게 싫어요. 난 욕먹는 게 되게 싫은데 친구가 뭐 죄송해요. 야 이 새끼야 이 정도 강도에서는 뭐 타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가 좀 세져요.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나오면 강도가 세지면 타격이 생기죠. 그 똑같은 새끼야도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감정에서 어떤 강도일 때부터 나는 힘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죠. 촬영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거는 이제 내가 찍을 수 없는 장면일 때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장면을 찍어 와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의 나의 감정 상태는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그런 걸 아예 말할 필요도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 부서진 컵, 그리고 뭐 엎어진 상, 이제 이런 거를 찍어 오면 그런 게 필요가 없이 아주 강력한 강도로 보이게 되죠. 거기에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강도를 낮추고 방향을 조금 트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리캐머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찍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만으로도 사실 불안과 공포에 대한 강도는 상당히 낮아지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이제 찍잖아요. 찍다 보면 아빠가 때리는 장면, 여기서 이제 아빠가 때리는 것을 맞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캐머링을 이제 그 장면을 어떻게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해볼게요. 몰카를 한 경우. 아니면 나중에 찍는 경우. 근데 이제 얘 머릿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캐머링 과정에서. 리커머링 과정에서. 맞는다, 힘들다가 아니에요. 이거 빨리 맞고 이 부분 찍어요. 오늘은 좀 밥상 좀 엎어줬으면 좋겠다. 이거 찍어서 상담 선생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의 생각이 이제 캐머링 속에 있어요. 캐머링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도들을 좀 낮춰주고
하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강도들을 좀 낮춰주고, 좀 힘들고 심각한 걸 찍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게 좀 강도를 낮춰주고 감정이나 이런 방향성을 좀 바꿔주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장면을 형성해요. 장면을 형성해서 어떤 감정을 만드는 조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신나고 재밌었던 어떤 장면들이 우연히 찍혀요. 캐머링 당시에. 캐머링 당시에 이때 친구들하고 뭐뭐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이제 그거를 다시 형성하는 거죠. 그때 그 정동이 다시 생겨나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형성된 것만큼 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캐머링 단계에서 나타나는 우연들이 이 사람에 대한 그 분석값도 많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자율성이나 주체성도 상당히 많이 길러지는데, 리캐머링 단계에서 그걸 다시 만들려고 하면 그때 그만큼은 안 나타나요. 강도는 훨씬 약해요. 그래도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이 어떤 배치와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감정과 욕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환경과 배치를 이해하고 그거를 만드는데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촬영에서 이제 리캐머링을 할 때 또 상담사가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포인트 오브 뷰에서 포인트 오브 싱, 이건 뭐냐면 뷰라고 하는 건 이미 관점이에요. 관점.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관점이 들어요. 영화 제작에는 다 이게 들어가죠.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쵸? 영화를 만들 때는 감독의 주제가 들어가고, 심지어는 촬영 감독도 자기의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감독이 촬영하고 싶은 거 말고 촬영 감독이 촬영하고 싶은 어떤 그 의미 값들이 들어가요. 영화 제작에는 그 뷰가 있단 말이에요. 관점이 들어가요. 근데 이 캐머링과 리캐머링에서는 포인트 오브 뷰가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판단이 없는 상태로 그냥 찍도록 하는 거예요. 리캐머링에서는 그 조건만 갖추고 환경만 갖추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맞춰지는지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지, 그 내 의미를 가지고 너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데올로기, 뭐 종교적 이데올로기, 교육학적 이데올로기, 이제 이런 걸로 판단하거나 보지 않고 그냥 찍힌 것 그대로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보다 감각적인 그 이해를 갖고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그 기쁜 배치를 만들어 본다.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배치를 만들어 본다. 근데 그때가 뭐 새벽 2시였고 집에 안 들어가서 아빠한테 혼났던 상황이었는데, 친구들과 뭐 같이 새벽 2시까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 뷰가 들어가면 아빠 말을 들어야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이제 중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배치를 그대로 다시 한번 감각적으로만 그걸 다시 느낄 수 있는지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친구들 새벽 2시에 부르고 같이 그때처럼 길거리를 한번 배워보고, 어느 포인트에서 그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다시 찍었을 땐 그게 안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요 캐머링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뷰를 멈추고 싱이라고 본 그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로 가면 안 돼요. 의미는 계속 멈추는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캐머링 하다 보면은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으로 들어가서 자꾸 의미를 중심으로 시작하면 캐머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두는 거야. 그냥 의미는 다 멈추고 거기에서 무엇이 흘러갔는지, 어떤 감정, 어떤 욕구가, 어떤 시선이 그 촬영자의 것이 흘러갔는지만 보는 거고, 판단과 의미와는 전부 멈춰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일상 촬영은 처음엔만 하다가 반복되는 거 자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상담사가 요청을 해요. 머물러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봐야 되는 장소. 그거는 더 촬영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찍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 장면은 맨날 해서 지루하긴 한데 선생님이 뭐 찍으라고 해서 또 찍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찍어요. 물론 말을 싫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말 안 하고 그냥 장면만 싫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떤 참견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두고 선택이에요, 그것도. 그러다가 물어봐요. 근데 말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말하면 너무 좋지. 캐머링 단계에서. 리캐머링에선 요구하기도 해요. 여기 요때 좀 어떤 상황인지 말도 좀 이렇게 자꾸 까먹으니까 어떤 촬영이었는지 좀 넣어서 와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물러서 반복적으로 촬영해야 되는 장면들은 이제 리캐머링 때는 요청을 해서 요걸 좀 더 찍어와 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더 찍어왔을 때 변화되는 감각들을 좀 더 볼 수 있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왜 이걸 찍기 싫어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연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들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조건에서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우연히 만들어진 상황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우연히 새벽 2시에 친구들하고 가다가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들어가면 맞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혼나요. 새벽 2시가 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우연히 어떤 친구들과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남아서 이제 놀다가 새벽 2시에 너무 그 막 희열과 자유로움과 이런 걸 막 만끽하면서 그때 당시가 너무 좋았는데 우연이었거든요. 계획된 촬영이 아니었고 평소에 나오던 촬영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딱 나타났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희열과 환희를 느꼈던 건 어떤 요소일까? 새벽 2시일까? 같이 있던 친구들일까?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일까? 이게 같이 배합이 된 걸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리캐머링에서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의미의 유보는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비의미와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유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상담사가 갖고 있는 어떤 상담 철학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상담에서는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아예 안 갖는 것도 있지만 꼭 드러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이제 살짝 유보를 해두고 나중에 다시 촬영 후에 혹은 요 결과를 만들어낸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정동을 조율하는 캐머링의 단계인데 처음에는 감각화를 해요. 제가 아까 그 감각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머링을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 아이가 자기의 감각을 그 내담자가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캐머링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캐머링 할 때 아이라고 하고 자꾸 애들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해요. 그 이 내담자가 감각이 원활하지 않으면 캐머링도 약해져요. 되게 신기해요. 이 작업도 해보면. 그래서 감각을 늘 원활하게 하고 감각을 좀 더 느끼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일종의 마음챙김 비슷한데 이제 분열 분석에서 진행하는 요 감각화 작업은 상황을 같이 대입을 합니다. 가상성을 확보해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는 그 마음챙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냥 호흡에 집중을 하고 그 생각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작업만 하잖아요. 근데 분열 분석에서도 되게 비슷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주변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 냄새가 나죠? 피부에는 뭐가 느껴져요? 뭐가 들리나요? 이렇게 감각들을 하나하나 느끼게 해봐요. 그리고 촬영할 뭐 그 아까 그 맞은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장면으로 가요. 그 장면으로 가서 자 이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왔어요. 무엇이 보이나요? 감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무서운 눈으로 저를 봐요.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뭐가 들리나요? 아,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소리 지르고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좋아요. 여기서 왜 동생이 울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주로 감각작용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안 가고 좋아요. 그러면 피부의 느낌은 어떤가요? 뭐 지하니까 좀 축축하고 뭐 그냥 피부는 평소 같은데요? 뭐 이러면 평소 같은 게 어떤 느낌이에요? 좀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말로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감각들에 대해서 봐요. 어떤 냄새가 나요? 술 냄새요. 아빠 술 냄새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찍을 장면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감각을 만들고 또 그 찍을 장면들에 대해서 그 감각을 확보해서 그 찍을 때의 감각들도 좀 정리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현재 공간으로 와서 자 지금 다시 뭐가 보이나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감각들로 가요. 요런 작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찍을 내용들에 대해서 중요한 리캐머링을 할 때는 이제 요런 감각을 통해서 미리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미와 맞게는 아까도 이제 의미와 비의미와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끝났으면 음 상담사의 의미는 이제 상담사가 막지만 내담자도 의미가 있어요. 내담자도 의미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의미화를 차단을 해요. 이를테면 그 장면에서 만약에 그거를 인제 몰카를 찍어도 되나요? 뭐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는 인제 선택할 일이기는 한데 뭐 안 이거를 그냥 아버지가 뭐라고 안 하실까? 뭐 이러면 그냥 뭐 이렇게 카메라 두기만 하는 거니까 아빠는 찍는지도 모를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를테면 이제 그 장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뭐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같이 아버지가 때리는 걸 막고 같이 싸워도 돼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의미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그 유보를 하고 캐머링을 들어가요. 자 리캐머링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위험하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윤리적인 의미적 판단들이 되게 상담사도 많이 되고 내담자도 좀 갸우뚱하고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제 몰카는 불법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같이 나오는 건 불법은 아니기는 해요. 내가 같이 나오는 장면들은 불법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제 함께 장면 안에 등장하는 건 불법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불법이 아닌 선에서 그런 장면 몰카 찍어도 돼요. 이런 장면은 이제 상담 현장 안에서만 나눌 거기 때문에 에, 긴밀한 예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상에서는 뭐 그냥 일상을 자기가 다니는 장면들 뭐 친구들하고 함께 노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셀카 찍듯이 찍는 거니까 그런 건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많이 되는 저는 부탁을 해도 이걸 진행할 때 의사를 구해도 이제 내담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뭐 핸드폰으로 찍는 경우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찍는 손잡이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이제 VJ들처럼 뭔가를 찍고 뭐 이렇게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 중지하고 어 찍어 오게 하고 상담사도 "이거 왜 그랬어요?"라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what과 how로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그 why로 질문하면 바로 의미로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what과 how로 질문해서 "이건 뭐예요? 어떻게 찍었어요? 이건 어떤 장면이에요?"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우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연이 아까 노는 장면도 그냥 일상이 아니라 우연히 나타난 잉여성이고 뭐 쉬는 시간에 뭘 했다 이것도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이 찍혔을 때 그게 의미값이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뭔가 장면에 찍힌 것 속에 나타나는 말실수 그다음에 평소 같지 않은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찍혔을 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의 실수나 왜 평소 같지 않은 것들이 나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고기를 초점화해서 좀 탐색을 합니다. 요게 이제 라캉 방식의 무의식 탐구 방법인데 이제 가타리도 라캉의 제자다 보니 이제 요런 방식들이 들어가서 말실수를 하거나 뭐 회피를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평소 같지 않은 것들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랬던 장면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그 장면 뒤에 뭐가 있는지를 탐색을 해요. 근데 그 장면 뒤에 뭐가 있는지를 탐색을 하다 보니 뭐가 자꾸 들어가냐면 이건 왜 했죠? 이렇게 질문이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와 가능하면 어떻게와 무엇으로 질문을 해서 그 과정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결이 아니고 배치를 조율을 해요. 그 찍어 나온 그 내용들을 캐머링 돼서 나오나 리캐머링 된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조율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맞았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맞는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같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늘 이렇게 때려 이렇게 늘 이렇게 위에서 빗자루 들고 위에서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막으면 되겠네.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시뮬레이션을 다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영상 안에 그게 담겨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는 했죠. 뭐 그걸로 우리가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런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그 상담에만 활용하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좀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캐머링 과정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좀 더 윤리적인 판단들을 해야 돼서 이제 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배치를 바꾸고 조율하고 이러는데도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가상성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요.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해마를 크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되나요? 해마를 엄청 써야죠. 엄청. 네. 책, 독서, 뭐 악기, 뭐 여러 가지인가요? 악기는 이제 선조체에 가깝고, 근데 해마를 가장 많이 쓰려면 그날 있었던 일을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디테일한 기억을 꺼낸다. 일기 쓰면 되나요? 일기도 이제 디테일하게 써야죠. 오늘 밥 먹고 점심에 일하고 잤다. 그러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더라? 뭐, 그리고 그때 표정은 어땠더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뭐 식당이었으면 내 주변에 누가 앉아 있었더라?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해마가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단지 그걸 떠올리지 않을 떠올리지 않을 뿐이에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뭐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관이 이제 뭘 막 신문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너 어제 거기서 뭐 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막 하면은 기억이 막 나기 시작해. 그게 드라마에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 조사관들은 또 해마의 기억을 꺼내는데 아주 또 스페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훈련은 집에 예를 들어서 그 수사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퇴근하면은 여기 앉아봐. 오늘 끝나게요. 당신 오늘 뭐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라도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루를 다 꺼낼 필요는 없지만 자기한테 특징적인 사건을 디테일하게 꺼내는 습관을 하면 해마가 또 하는 기능이 그게 이제 회상이잖아요. 그렇죠. 회상을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은 그게 훈련이 되면 상상도 되게 디테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작가나 시나리오 만드는 사람이나 영화 감독, 봉준호 같은 사람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스토리보드를 만화책처럼 디테일하게 그리잖아요, 모든 그렇죠. 씬을. 그런 사람들은 뭘 같이 겪어도 회상하는 능력도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읽던 뭐 하건 경험한 걸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훈련을 찾고 하면 해마는 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행을 갔다 와서도 그 여행을 한번 곱씹어보는 걸 해본다든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어려워진 게 좀 슬픈 환경인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막 모임도 많고 저희 대학생 때만 해도 막 밥 먹으러 가면 막 학관에 우르르 몰려가고 막 그게 좀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몰려있다 보면은 또 가만히 있기 뭐하고 그냥 어제 뭐 했냐 맞아. 막 물어보고 어제 누구 만났잖아요. 네, 뭐 소개팅 어땠냐 뭐 했냐 하면서 온갖 기억을 막 추악한 기억들을 꺼내고 그게 자연스럽게 됐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안 만나니까. 그리고 대화도 잘 대화를 안 해요. 그 옆에 가서 학생들한테 저 가서 좀 얘기하고 오라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가서 얘기하고 와 그러면 이게 빨라요. 대화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구나. 기억이 나올 통로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네, 보셨죠? 이 캐머링 작업 자체가 일상을 담고 그 일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정신분석 기준에서 아니면 가족치료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언어로 하는 상담을 할 때는 그 짧은 상담 시간 안에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일상에 대한 얘기는 안 나가고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 뭐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을 갖고 자꾸 상담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분열 분석의 분열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미시적인 것들을 다 쪼개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일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구가 여기까지 이제 뇌과학 연구까지 이제 신경과학자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캐머링 자체가 되게 일상을 담고 일상의 코드, 일상의 주체가 누구인지 내가 일상의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또 다른 이제 효과들이 바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요. 내 일상을 내가 통제할 수, 기억을 계속 캐머링을 하면서 갖고 오면 내 일상을 내가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기 통제감이나 그런 어떤 그 자기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이 캐머링 과정에서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감정 상태도 되게 많이 변해요. 처음에 우울하기만 했던 그 아이들이 캐머링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일상을 자기가 분석하고 자기 일상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 일상을 보고 편집하려고 이제 그 담았던 영상들 중에서 뭘 뽑을지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또 저하고 와서 또 얘기하거든요. 이 장면은 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하나하나 또 일일이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했던 코딩 작업 있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이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있고 이런 작업들 자체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업 일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캐머링하고 그걸 갖고 또 상담 현장에서 나오고 그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뭘 선택하고 어떻게 끝낼지를 구상하고 요걸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그 아버지 막는 걸 시뮬레이션 했듯이 그려서 그 캐머링 해온 그 장면을 어떻게 바꿀지를 시뮬레이션해서 그렇게 현실을 다시 그렇게 바꿔내는 작업, 이런 거를 하는 작업들이 주체성, 자율성도 키우고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해마를 강화해서 내 일상을 내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분열 분석에서 하는 시네클럽이라고 하는 것에 그 캐머링과 리캐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그 시네마 브레인 시네마 이렇게 부르는 그 부분으로 아예 그냥 영화 및 영화에 나타난 시각 이미지나 운동 이미지가 어떻게 뇌과학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 상담적인 접근이라기보다 이제 분열 분석에서 연구하는 장르의 하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공부가 되면 이 캐머링이나 리캐머링이 단지 그냥 상담적인 것만 아니라 얼마나 이제 뇌 성장에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물로 지금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게 이제 나온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